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킹 세종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원래는 제가 제 목소리를 안 썼는데 제가 일일이 대본을 적고 영상을 제작하려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없고 저도 제가 현생이 너무 바빠서 그동안 채널 관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시간이 없고 저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제 목소리로 좀 강의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딱 1시간에 끝내겠습니다. 1시간에. 그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영상에 올렸던 것들도 제가 정리를 했어요. 정리를 했으니까 딱 1시간 안에 우리가 수능 국어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될 것들이 뭐냐, 어떤 풀이법들을 알아야 되냐, 이런 것들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얘기할 수도 있어요. 두서없이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정말 후회 없는 1시간이 될 수 있게끔 제가 잘 준비를 했으니까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자료들은 제가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자료들까지 전부 다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게 여기 있는 영상에 있는 것들을 막 옮겨 적고 그러실 필요는 없고, 필요하신 것만 옮겨 적으시면 되고요. 자료는 제가 올려드릴 거다, 그거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 보죠. 자, 출제 논리 1번,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제가 제 채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겁니다. 제일 강조하는 거. 여러분, 수능 국어에서 출제자가 문제를 출제하잖아요. 그죠? 어떤 선지가 적절한지 적절하지 않은지 어떻게 알죠? 이거 우리 어떻게 알죠? 제시문 읽고 아냐, 제시문. 예? 제시문을 읽고 알아. 아니면 보기를 읽고 알겠죠. 그런데 이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특정 부분이 있어요. 제시문 혹은 보기에서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하게 해주는 특정 부분이 있다. 이게 뭡니까? 제가 제 채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근거예요. 근거. 수능 국어는 근거 찾기로 시작해서 근거 찾기로 끝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만약 수능 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면 수능 국어가 기본적으로 근거 찾기라는 거 이해해야 돼. 근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한 상위 5% 정도 온 것 같아. 근데 1%, 2%가 왔다 갔다, 1등급, 2등급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확실하게 1등급을 얻고 싶어. 그러면은 근거를 정확하게 찾는 연습을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근거 찾는 걸 해야 돼요. 결국 국어 문제는 내가 근거를 정확하게 잡았는지, 그리고 그 근거를 통해서 정확하게 판단했는지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진짜 제가 오늘 수업하는 거 다른 건 다 까먹으셔도 돼. 근데 이거만큼은 기억해줘. 수능 국어는 근거를 찾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근거라는 사실은, 그러면 내가 어떤 1번 선지를 판단을 해. 근거가 있겠죠? 근거를 제시문에 찾아야 돼. 근데 내가 찾은 그게 근거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얘기했죠. 표현이 겹치면.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매우 중요. 근데 왜 중요하냐? 여러분, 수능 국어 떨려요, 안 떨려? 수능 국어는 떨리는 시험입니다. 1교시야. 시간이 부족해. 근데 평소에 자기 풀이법을 잘 정리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국어 문제를 어떻게 풀어왔는지 스스로 모르는 학생들이 수능 국어 현장에 들어갔을 때 어떤 걸 겪느냐. 내가 답을 1번을 고르긴 했는데 과연 잘 푼 걸까?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문제를 봤어. 1번을 골랐어. 못 넘어가. 왜? 왜 못 넘어갈까요? 확신이 없으니까 현장에서 이 멘탈이 흔들려요. 불안해. 내가 문제를 풀었는데 잘 풀었는지 모르겠고 확신이 안 들어. 어떻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 내가 정확하게 근거를 잡아서 풀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근거를 정확하게 잡았는지 안 잡았는지 어떻게 한다?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내가 1번 선지를 판단을 해. 근거를 찾았어요. 근거를 찾았는데 표현이 겹쳐. 아, 내가 출제자의 의도에 맞춰서 문제를 잘 풀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올해 수능 들어갔을 때 제시문이랑 선지랑 표현이 겹쳐. 그러면은 출제자가 의도한 대로 문제를 잘 풀고 있는 거예요. 아,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제시문의 이 부분, 보기에 이 부분을 보고서 판단하라는 거구나 라는 거를 현장에서 계속 느낄 수 있으면은 뭐가 사라지겠어요? 불안이 사라져. 불안하지가 않아.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수능 국어라는 거는 근거 찾기고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를 통해서 확신을 갖는 풀이가 중요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바로바로 넘어갈 수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본문 작성한 거를 올려드릴 거거든요. 제가 출제 논리 4번까지는 좀 많이 못 미치지만 어느 정도는 원고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참고해 주시고 또 아래 영상 채널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이 초창기에 올린 영상인데 이거 보시고 근거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출제 논리 2번. 표현이 다르면 의심하라. 자,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를 통해서 뭐가 근거인지 알았다. 그럼 다음으로 뭘 해야 하죠? 근거만 찾으면 그만인가요? 적절성 판단해야죠. 이게 적절한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근데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 표현이 다르면 자, 제가 아까 표현이 겹치면 근거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근거를 찾았는데 제시문이랑 선지랑 표현이 100% 똑같은 게 아니야.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다른 부분이 있으면 의심을 해봐야 돼요. 이게 혹시 적절하지 않은 선지일 수도 있겠다라고 의심해봐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슨 판단을 해야 되냐? 표현이 다른데 이제 의미가 같다. 이러면 재진술입니다. 재진술. 그러면은 적절한 선지겠다 생각하시면 되고, 의미가 다르다? 이러면 무슨 선지겠어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다. 제 채널에서 가장 강조하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표현이 다르면 의심하라. 이거 두 개만 잘해도 우리 수능 현장 가서 뭐가 없어져? 불안이 없어져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 이것도 제가 여기 수능 국어 한 달 남았다면 원고를 좀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걸 다룬 영상도 있거든요. 이거 해당 영상이니까 이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논리 3번 제시문과 모순된 경우, 그리고 출제 논리 4번 제시문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수능 국어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모순된 선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무관한 선지가 있습니다. 그럼 모순이란 뭐냐? 쉽게 말해서 제시문과 모순된 것. 그럼 무관은 뭐냐? 제시문과 무관한 것입니다. 이런 거 어떤 거냐? 제시문에서 밥을 먹었다라고 했는데 선지에서는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제시문과 모순이 돼. 이거 누가 봐도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관은 뭐냐? 무관은 제시문이랑 관련이 없어. 근데 제시문이랑 관련이 없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제시문이랑 관련이 없는데
그 학생의 선입견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읽으면 뭔가 그럴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근데 전후 맥락을 읽고 그 의미를 정확히 파악을 해보면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선지가 무관이다. 그래서 우리는 수능국어를 공부할 때 모순 선지에만 주목을 해요. 그래서 제시문은 이렇게 설명했는데 선지에서는 이렇게 설명했으니까 제시문이랑 선지랑 어긋나는구나. 모순이네. 이런 건 잘 찾아. 근데 무관은 상대적으로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무관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를 우리가 좀 먼저 알아야 돼. 먼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능 국어가 좀 어려운 친구들은 좀 문제를 기계적으로 풀라 그래. 뭔가 집 안에 많은 게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뭔가 남을 배려하고 포용하는 거네. 이런 식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경우들이 있어. 그렇게 학생의 선입견을 활용하는 선지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항상 어떤 글의 의미는 전후 맥락을 통해서 봐야 돼요. 전후 맥락 통해서 그 의미를 정확히 잡고 여기서 하는 얘기는 이건데 이거랑 관련 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 그리고 무관선지는 애초에 제시문에서 하지 않았던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애초에 제시문에 없어요. 애초에 제시문에 없는 얘기. 그래서 넘어갈 필요가 있다. 그 모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다뤘어요. 제 채널에서도 많이 다뤘고 이 만약 수능국어가 한 달 남았다면 원고에서도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중요해요. 무관 중요합니다. 무관. 예시를 볼게요.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 시예요. 시입니다. 현대시 5번. 3에서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는 것은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을 드러낸다. 근데 읽어보죠. 네 고운 청춘이 나와 더불어 가야 할 저 환히 트인 길이 있어 늘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요 사랑이 하는 것이다. 제가 왜 여기로 왔냐? 이거 물어봤잖아요. 이거 물어봤으니까 이거 따라온 거예요. 네 고운 청춘 여기 있고, 그죠? 죽도록 사랑했다 여기 있어요. 이거 보고 판단하는 거야.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 여기 공동체의 갈등 해소하겠다는 얘기 있어요? 없어요. 이거 뭔 뜻이야? 뭔 뜻이에요? 네 고운 청춘을 죽도록 사랑하겠다? 너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 너를 계속 사랑하겠다 이 얘기야. 공동체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화자의 희생정신은 없어. 이거 왜 냈을까? 죽도록이냐, 죽도록. 죽도록. 죽는 거네? 희생이네? 이러면 안 돼. 알겠죠? 출제자가 어떤 선지 내는지 알겠죠? 죽도록이니까 희생이겠네? 이러면 틀려.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이거 제가 다른 예시 보여드릴게요. 다른 예시. 원고에 쓴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다음에 따라 가와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있는데 선지만 볼게요. 선지. 1번 선지. 글쓴이는 사양하지 않는 집에 주목해 이견을 포용하는 삶의 중요성을 부하고 있다. 사양하지 않아. 사양하지 않으니까 이견을 포용하는 거네? 이러면 맞아 틀려? 이러면 틀릴 수 있어. 항상 전맥락 봐야 돼.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 서로 한데 모인다니까 뭐야? 더불어 산대. 우리 이렇게 풀면 안 돼. 어떻게 풀어야 돼? 이거 따라가야 돼. 향기와 빛깔이 서로 한데 모이는 뜰. 이 부분 가서 이거 진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 얘기하는 건지를 봤어야 됐어요. 3번 선지.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는 현상을 통해 자연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푸르른 뭔가 좋은 것 같아. 산빛 자연이야. 자연으로부터 위로받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 뭘 봐야 된다고요? 전후 맥락 보고 정확한 의미 알아야 돼. 이거는 그냥 이것만 보면 인용된 부분만 보면 그럴싸하지.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너무 중요해요. 무관선지는 말이에요. 학생의 선입견을 활용해. 우리 거꾸로 했을 때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선입견에 너무 맞으면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 선지만 읽었을 때 내지는 선지에 인용된 표현만 읽었을 때 너무 자연스러우면 무관선지일 가능성 생각해봅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사양하지 않으니까 이견을 포용하는 거야? 너무 우리 선입견에 잘 맞는데? 향기와 빛깔이 한데 모이니까 더불어 사는 거야? 푸르른 산빛을 보내오는 거니까 자연으로부터 위로네? 우리 선입견에 너무 잘 맞잖아. 선지만 읽었을 때 잘 맞잖아. 선지에 인용된 표현만 읽었을 때 너무 자연스럽잖아. 무관선지일 수 있겠다. 뭘 봐야 돼요? 전후 맥락 반드시 읽어야 돼요. 넘어갑시다. 자,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면 적절한 경우, 핵심이 담겨 있어야 적절한 경우. 적절한 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으면은 적절하다고 봐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핵심이 담겨 있어야 적절한 경우가 있어요. 근데 최근 평가원에서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 이걸 많이 물어봐. 이걸 많이 물어보고, 그래서 이때 발문이 어떻게 나오면 적절한 것을 물어봐요. 적절한 것은. 근데 이게 어떤 경우 말하면 내용일치 말고, 내용일치는 그냥 단순하게 내용일치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 어떤 경우로 말하는 거냐면은 이해 아니면 추론, 특히 밑줄 친 부분에 대한 추론이나 감상, 이해나 추론, 감상에 있어서 적절한 거 물어보잖아요. 출제자가 원하는 거 뭐냐? 핵심이야, 핵심. 독서든 문학이든 간에 제시문의 핵심을 이해했는지 물어보고 싶어서 적절한 것은 이라고 물어봐. 그럼 이때는 뭐가 담겨 있어야 돼? 핵심이 담겨 있어야 돼. 우리 거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적절한 것은 을 물어봤는데 선지를 읽어보니까 이게 핵심이었나? 이런 얘기가 있었나? 좀 애매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럼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 바로 다음 선지로 넘어가야 한다. 이미 적절한 선지가 아니야. 그 적절한 것은 묻는 문제에서는요, 선지를 딱 보자마자 이게 이 제시문 핵심이네 라는 게 정답으로 나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그 내용일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추론 감상에서 적절한 것을 물어보면은 무조건 핵심이야. 핵심 찾아야 돼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인가? 이런 얘기가 있었던가? 좀 애매한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바로 다음 선지 넘어가서 핵심 있는 거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 단축을 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자, 아니다는 대부분 출제됩니다. 이것도 너무 중요해. 이것도 중요하긴 해.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이거는 제시문에서 철수는 밥을 먹었다라고 쓰면 선지에서 썼는데, 선지에서 철수는 밥을 먹지 않았다라고 하면 적절하지 않은 선지잖아요. 그죠? 적절하지 않은 선지. 먹었다와 먹지 않았다가 지금 다르잖아요. 이거 모순이잖아요. 모순. 그죠? 이거 우리가 일반화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일반화해서. 수능 국어는요, 이다 아니다를 갖고 문제를 만들어요. 이게 이다면 아니다는 틀린 거야. 아니다가 맞는 설명이면 이다는 틀린 거야. 근데 그럼 모든 걸 다 이건 맞아요, 이건 아니에요 라고 설명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다 아니다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표현을 만들어. 뭐뭐이다, 뭐뭐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긍정했다, 지지했다, 수용했다, 인정했다, 다름없다, 아니다 계열은 아니다, 못하다, 않다, 없다, 와달리, 부정, 비판, 거부, 오해했다, 이런 것들. 근데 왜 아니다는 대부분 출제되냐? 아니다가 출제되는 이유,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설명한 것이라서. 이해해봅시다. 자, 예시. 축구 선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메시다. 그냥 이렇게 설명하면 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 메시다라고 설명하면 되는데, 그 호날두 팬분들한테는 제가 좀 미안합니다. 자, 호날두가 아니라 메시다. 호날두가 아니라 메시다. 이거 사실 설명할 필요 없어. 중요한 건 메시야. 이래도 우리가 전하려는 바를 전달하려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출제자가 왜 이렇게 쓸까? 왜 이거 아니라 쓸까? 내려고, 출제하려고 쓴다. 이거 아니다 봤을 때, 아, 호날두가 아니다 이거 활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독서 제시문 읽을 때 아니다 계열 표현 나오잖아요. 아니다 계열 표현이 나오면은, 아, 지금 출제자가 이것들 지금 출제하려고 아니다 차곡차곡 쌓고 있구나. 내가 이거 체크해 뒀다가 나중에 문제 풀 때 써야지 생각하고 보면은 한 90%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90% 나와. 90% 나오니까 아니다는 이제 거의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거는 그 확인해 보세요. 이거는 영상을 좀 시청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논리 8번. 굳이 설명한 것은 반드시 출제된다. 이거 얘랑 똑같아. 제가 아까 이거 아니다 설명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는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야.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메시다라고 설명하면 돼. 호날두가 아니라 메시다라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호날두가 아니라는 그냥 부차적인 설명이야. 굳이 설명한 거예요. 굳이 설명한 거. 이런 거는 왜 설명한다? 출제하려고 설명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뒤에서도 사례들 볼 거예요. 뒤에서도 이 평가원에서 그 출제 논리 8번에 대한 사례들 계속 볼 건데, 여러분들이 수능 현장에 들어가서도 그 생각해야 돼. 출제자가 이걸 굳이 왜 설명하지? 이 정보 굳이 나한테 왜 주지? 왜 줍니까? 출제하려고 준다 라는 거 늘 생각하면서 제시문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내용 감추기 예. 중요합니다. 그 내용 감추기 뭐냐, 철수라고 말하면 돼. 철수라고 말하면 돼. 근데 출제자 이잉 앙탈을 부려. 앙탈 부리며 나는 철수라고 말하면 재미없어. 그래서 문제 어떻게 출제합니까? 출제 어떻게 내요? 자, 1번 선지. 어제 점심시간에 혼자 책을 읽은 학생은 뭐뭐뭐뭐 했다. 이런 선지를 내. 얘가 누구라는 거예요? 철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철수라고 물어보면 돼. 그냥 철수라고 얘기하면 돼. 근데 이걸 돌려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면 1번 선지 읽었을 때 이 판단을 해야 돼. 어제 점심시간에 혼자 책을 읽은 학생은 뭐뭐뭐뭐 했다라고 했을 때 이 학생 우리 누군지 알 수가 있어 없어? 이 표현만 읽어서는 알 수 없어. 그러면 여기에 담겨있는 출제자의 의도는 뭐냐? 자, 바로 이거. 어제 점심시간에 혼자 책을 읽은 학생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찾아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용 감추기 선지를 발견했다. 뭔가 설명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 그럼 그거 찾아야 돼요. 찾으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자, 예시를 보죠. 2025학년도 수능, 작년 수능이죠. 이거 제시문 같이 읽어볼게요. 제시문. 제가 이거 미리 설명해 드리는 건데 독서 제시문 읽을 때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그 주어부 놓치면 안 돼요. 주어부는 뭐냐? 그러니까 이걸 이해해봐요. 자, 뒤에 나올 내용이지만 미리 설명하겠습니다. 주어부. 한국어 문장은 어떻게 의미가 만들어집니까? 완성됩니까? 주어만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서술어만 있어서도 안 돼.
주어와 서술어가 같이 있어야 돼.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걸 활용하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수능 국어의 모든 선지는 주어 플러스 서술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이렇게 일반화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 그러면 우리가 제시문에서 주어로 들어갈 수 있을 것들을 잘 표시해 두면 뭐가 쉬워지겠어요? 뭐가 수월해지겠어? 제가 수능국어 뭐 하는 시험이라 그랬어요? 근거 찾기가 편해진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참고로, 이건 참고라는 표시입니다. 소설에서 인물 표시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이유가 있어. 왜 인물을 표시해야 돼요? 소설 파트도 그래. 소설 파트도 결국 한국어 문장으로 쓰여 있잖아요. 주어 서술어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선지가 어떻게 나오냐? 누가 뭐뭐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 선지에 인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 현대소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설 파트는 인물이 주어부에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소설에서 인물 표시하면은 뭘 안 놓쳐? 근거는 놓칠 일이 없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독서에서는 뭐냐? 독서에도 주어부가 있습니다. 독서 주어부.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개념어, 고유명사, 이를테면 이름, 책, 시대 등등. 그리고 이제 이건 살짝 힙한 건데 사례도 있습니다. 사례. 간혹 사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어, 고유명사, 사례 이거 놓치지 않으면 문제 웬만한 거는 독서에서 이거를 판단하려면 내가 이거 따라가야겠네? 이런 거 놓칠 일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글을 읽을 때 주어부가 있구나 라는 거 미리 파악을 하고 선지로 들어가는 게 좋다. 읽어봅시다. 자, 2025학년도 수능. 이거 가제시문이에요. 가제시문. 자, 서양의 과학과 기술, 천주교의 수용을 반대했던. 이거 뭐예요? 아니다. 반대했던 아니다입니다. 아니다는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다 나와요. 자, 이항로 고유명사죠. 사람이겠죠? 물어볼 수 있겠죠? 이항로는 뭐뭐 했다라고 선지에서 물어보면은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 돼. 자, 비롯한 척사파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척사파의 주장은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자, 개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말하고 싶은 건 뭐예요? 중요한 개념 뭐죠? 개화요, 개화. 자, 계물성무와 화민성속의 앞글자를 딴 개화는 뭘 줬어요? 개화의 정의를 줬습니다. 개화에 대한 설명을 주죠. 설명을. 자, 개화는 개항 이전에는 뭐뭐뭐뭐라는 설명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럼 왜 이전이야? 이후도 있겠죠. 그죠? 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글을 읽으면서. 개항 이전에 이랬으니까 이후는 어쨌다 이런 얘기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통치자의 통칭이로서 변하는 세상에 대한 지식 확장과 피통치자에 대한 교화 의미했다. 자, 개항 이후 나옵니다. 제가 이거 왜 표시해요? 주어부. 개항 이후에 대해서 물어보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로 가야 돼. 자, 개항 이후 서양 문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면서 서양 문명의 수용을 뜻하는 개화 개념이 자리 잡았다. 무슨 정보죠?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은 이런 뜻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외울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돼.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독서 제시문에 있는 내용을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개항 이후의 개화 개념 여기 있구나. 이것만 알아도 충분해. 나중에 문제 풀다가 내가 이 근거가 잘 기억이 안 나. 여기로 돌아갈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이모군란 이후 물어보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고종 물어보면 여기로 가야 됩니다. 자, 자강정책 추진하면서 이것도 표시해도 돼요. 자강정책. 자, 반서양 정서의 교정을 위해. 자, 교정이야, 교정. 교정이 뭐예요? 고치는 거야. 반서양 정서를 어떻게 해요? 고쳐요. 그러면 무슨 얘기야 이거? 아니다. 왜냐? 그러면 반서양 정서가 있어. 반서양 정서가 이 시대에 있었을 거야. 근데 그거를 고치겠대. 그러면 고종은 반서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반서양 정서를 위해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이거 왜 표시해? 주어 보니까 한성순보 물어보면 여기로 가야 돼요. 자, 이 신문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의 제도의 도입을 기술과 제도의 도입을 통한 인재 발달과 풍속의 진보를 뜻했다. 이 개념에는 자, 인민이 국가 독립의 주권을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의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문명의 장점을 받아들여 국가의 진보를 달성한다는 의미도 담겼다. 도, 그 다음 페이지 뒤에서 설명할 텐데, 자, 도라고 했으니까 앞에도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자, 여기도 있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자,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죠. 4번 문제.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선지가 중요했습니다. 1번 선지. 1번 선지가 중요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에서 현장에서 이 선지 만났다면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당혹스러울 수 있었느냐?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푸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자,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입을 반대하는 주장이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다. 우리 이거 읽었을 때 뭘 해야 되느냐? 우리는 수능 국어는 무슨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뭘 찾는 시험? 근거 찾는 시험. 근데 선지를 읽었을 때 우리가 문제를 빨리 풀려면은 근거 범위를 잘 좁혀야 됩니다. 아, 내가 이걸 따라가야겠구나. 내지는 이걸 봐야겠구나. 자, 뭘 봐야겠어요? 개항 이후. 아, 개항 이후를 따라가자.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처음으로. 개항 이후는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자, 근데 개항 이후에 쭉 보니까 고종이 반서양 정서를 교정하려고 했대. 그럼 뭐가 이미 있었단 얘기예요? 반서양 정서가 있었어. 반서양이 있었어. 반대하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 반대하는 반서양이네. 그래서 아, 이거는 충분히 재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 범위 좁히기, 개항 이유를 따라가서 풀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뭐 설명하려고 이거 예제 가져온 것 같아요. 뭐 설명하려고?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내용 감추기. 어제 점심시간에 혼자 책을 읽은 학생이라고 물어봤을 때, 아, 이거 철수 얘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봐봐요. 이 선지가 왜 어려웠냐? 이 직관이 조금 어려웠어. 자, 이거 내용 감추기입니다. 내용 감추기. 자, 서양 과학과 기술의 국내 유입을 반대하는 주장. 이퀄 뭐다? 적사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풀면 되냐? 이건 적사파예요. 이건 적사파야. 이게 개항 이후에도 이어졌는지 물어본 거야. 이어졌어요? 개항 이후에도 지속되었다 했잖아. 그래서 아, 이거 적절한 선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용 감추기인 거 몰랐어도 괜찮아. 이 개항 이후 따라가서 근거 범위 좁히기 위해서 풀었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나와 함께 기출 분석을 한 거예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알았어. 여러분들이 현장에 들어갔잖아요. 이런 선지를 봤을 때 아, 이거 내용 감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다른 선지도 똑같아.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 이거 제가 인용은 안 했지만 이거 박은식이에요. 박은식. 유학을 혁신하여 철학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박은식이네. 박은식이 일상약 이거에 제기되었나? 이거 확인하라는 문제였어. 4번 선지는 제가 거기서 설명했습니다. 여기 만약 수능 국어 한 달 남았다면 본문 원고에서 설명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만약 수능 국어가 한 달 남았다면의 원고 본문을 이건 확인해 주세요. 어렵지 않은 선지긴 합니다. 자, 그리고 근대 과학 문명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통 가치관에 주목하는 견해. 이거 뭐야? 이거 장진마이였어. 장진마이. 이렇게 푸는 거야. 1번 선지, 2번 선지, 이거 5번 선지, 3번 선지는 나의 일반적인 내용이 있어. 나를 읽었다면 이거 모를 수가 없어. 1번, 2번, 5번 전부 다 내용 감축이었다. 그래서 좀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내용 감추기. 이거 여러분이 수능 현장 들어가서도 아 이거 내용 감추기네. 이게 정말로 뭘 가리키는 건지를 내가 찾아보라는 거구나. 출제자의 의도 이거라 그랬죠. 이게 누군지 뭔지를 누가 찾아라? 니들이 직접 찾아봐라 라는 게 출제자의 의도다. 좋습니다. 넘어가죠. 자, 근거 찾기 심화. 이거는 일단 듣기만 하세요. 요즘 이거 어렵게 안 물어봅니다. 이제 요즘은 근거 찾기를 심화해서 물어보지 않는 추세입니다. 왜일까요? 2022 학년도에서 엄청 어렵게 물어봤다가 욕 오지게 얻어먹어서 어렵게는 안 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평가원은 항상 우리의 통수를 치기 때문에 저 킹 세종은 혹시 모르니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어렵지 않아. 들어보세요. 자, 기본적으로 수능 국어는 근거를 찾는 시험이야. 근데 이게 조금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근거를 조합해야 돼. 이거는 근거가 두 개야. 두 개를 조합해야 돼. 또 하나는 전제예요. 근거를 있는 그대로만 읽어서는 이게 왜 근거가 되는지 알기 어려운데 그거에 전제가 있는 거야. 자, 조합부터 봅시다. 조합. 2025학년도 수능 5번 문제. 개화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인데, 자, 한성순보의 개화 개념은 서양 기술과 제도의 선별적 수용을 통한 국가 진보의 의미를 포함하였다. 여러분 뭐 따라가야 돼요? 제시문에서 뭐 따라가야 돼? 한성순보 따라가야 돼. 왜 한성순보 따라가야 돼? 이거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근거 범위 좁히기를 할 때 따라가야 할 표현은 무엇이냐? 다른 말로 바꾸기 어려운 표현을 따라가야 한다. 예컨대 한성순보와 같은 고유명사는 제시문에서 다른 말로 바꿔 쓰기 어렵기 때문에 근거 범위 좁히기에 유리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성순보 따라가면 돼. 이거 아까 우리 읽어본 부분이거든요. 자, 한성순보를 발간했다. 한성순보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여기 뒤에 쭉 이어져요. 자, 그런데 자, 서양기술과 제도의 수용, 서양기술과 제도의 도입이 뭐 수용이죠. 이건 제진술이에요. 그죠? 자, 문제가 뭐냐? 서양기술과 제도 겹치네? 여기 겹치네? 표현이 겹치면 뭐예요? 근거예요.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여러분 이거 무조건 기억하셔야 돼요. 표현이 겹치면 근거고 표현이 다르면 의심해야 돼. 근데 뭔가 표현이 없어. 뭐가 없어? 선별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거 현장에서 선별적이 걸려. 어떻게 할래요? 적절하지 않은 선지야? 큰 틀에서 맞잖아. 일단 넘어가요. 봐도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왜 이 표현이 다른데 왜 의심 안 하나요? 라고 얘기하냐면은 모순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별적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엔 없어. 근데 여기에 선별적이라는 말이 있다고 해서 제시문이랑 모순되는 건 아니야. 이건 내가 놓친 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선별적인 게 걸렸다. 그러면은 일단 이거 세모 표시 치고 넘어가도 돼. 다른 거부터 봐도 괜찮아요.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선별적 이거 어떻게 하느냐? 뒷부분도 있거든요. 뒷부분에도 내용이 이어져요. 자, 이 개념에는 인민이 국가의 독립주권의 소중함을 깨닫는 의식이 변화가 내포되었고 통치자 입장에서 수용 가능한. 수용 가능한 거니까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일부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선별적이구나. 이거 선별적이구나. 자, 제가 뭘 설명하려고 그랬죠?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거 조합입니다. 조합. 근거가 두 개 있어야 돼. 서양 기술과 제도의 수용이다. 여기 있었어요. 그죠? 근데 선별적이라는 거 어떻게 알지? 여기 수용 가능한 있구나.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근거 두 개를 조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번 선지를 같이 저와 봐서 알겠지만
요즘 조합 그렇게 어렵게 물어보는 추세는 아니거든요. 어렵게 물어보는 추세는 아닌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도 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전제는 좀 어려워. 전제 어려워요. 한번 해봅시다. 자, 2022학년도 수능 윗글을 바탕으로 추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봅시다. 2번 선지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마르크화와 엔화의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인데 뭐 따라가면 될까요, 여러분? 뭐 따라가면 될까? 이 제시문은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제시문이었어요. 그러면 브레턴 우즈 체제를 따라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돼. 안 돼. 아니 세종님 아까 고유명사 따라가라면서요. 브레턴 우즈는 고유명사잖아요. 고유명사긴 하지. 근데 이 제시문이 브레턴 우즈 체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면 브레턴 우즈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근거 범위를 좁힐 때는 자주 등장하지 않은 표현을 따라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 그래야 근거 범위를 더 좁힐 수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아니 브레턴 우즈 체제가 제시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이 돼 있다고 그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시간에 다 뒤져볼 거예요. 그죠? 뒤져볼 시간이 없어. 우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들이야.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어. 브레턴 우즈 체제는 따라가기 적합하지 않습니다. 뭘 따라가면 되냐? 마르크화와 엔화. 이 마르크화와 엔화가 언급된 부분에 이 근거가 있을 거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져왔어요, 제가. 자, 읽어보죠. 자, 3문단 도입부입니다. 1970년대 초에 미국은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고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어 미국의 금 준비량이 급감했다. 좋다는 걸까 안 좋다는 걸까? 좋다는 걸까 안 좋다는 걸까?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문제가 있다. 적자는 좋은 게 아니잖아요. 뭐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자, 이에 따라 미국은 달러화의 금퇴한 의무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달러화의 가치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all이죠, all. 담화 표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담화 표지는 그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글쓴이의 의도를 드러내는 표현이야.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 얘기하려는 논리가 이거다. 내가 지금 이 문장을 쓰는 이유는 이거다. 이런 의도를 알려주는 게 담화 표지야, 담화 표지. 자, 평가절하 또는 달러화에 대한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이었다. 그러니까 달러화를 내리는 평가 절하 또는 여타국 통화의 환율을 하락시켜서 그 가치를 올리는 평가 절상. 달러화 평가 절하나 여타국 통화의 평가 절상을 해야 돼. 자, 하지만 이거 담화 표지죠? 담화 표지. 반전. 뭔가 반전되는 게 있나 봐. 자, 브레턴 우즈 체제하에서 달러화의 평가 절하 이거 해야 된다 그랬어. 근데 규정상 불가능하대. 그리고 당시 대규모 대미 무역 흑자였던 무역 흑자였대요. 자, 독일, 일본 등 주요국들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아니다죠. 그럼 제가 여기서 조금 어려운 거 하나 물어볼게요. 자, 독일, 일본이 무역 흑자였어. 무역 흑자였는데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역 흑자랑 어울리는 건 평가 절상이에요? 평가 절하예요? 뭐가 유리할까요? 이거 추론할 수 있겠어요? 평가 절상?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고 했잖아. 무역 흑자는 평가 절하랑 어울리는 거구나. 이거 물어봤어요. 이 세트의 보기 문제에서 이거 물어봤어요. 이거 물어봤으니까. 근데 어려운 건 안 물어봐. 그냥 아니다니까 뒤집으면 돼. 평가 절하를 좋아한다는 거구나. 뒤집으면 돼요. 어려운 거 안 물어보는데 우리가 이게 익숙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이런 추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다. 계속 읽어봅시다. 자, 이 상황이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으로 이 상황 뭐죠? 이 상황? 달러화의 평가 절하가 불가능하고 또 이 다른 화폐의 평가 절상도
하지 않으려 했대. 근데 이 유지되기 어려울 거래요. 어려울 거란 전망으로 독일의 마르크화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다. 마르크화, 엔화. 마르크화, 엔화.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표현이 겹치면 근거다. 자, 이거 근거입니다, 이거. 자, 투기적 수요가 증가한 것은 이들 통화의 평가 절상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읽어봅시다. 자, 달러화의 평가절하는 불가능해. 근데 독일, 일본은 평가 절상에 나서려고는 하진 않았어. 근데 이 상황이 이거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 그랬잖아요. 이 상황이 유지되기는 어려울 거야. 둘 중 하나는 해야 돼. 근데 독일의 마르크와 일본의 엔화에 대한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대. 그럼 이게 아니라 뒤에 게 된다는 거죠. 뒤에 게. 그러면 투기적 수요가 증가했어. 왜 우리가 마르크화랑 엔화를 살라 그래? 아, 얘네가 평가 절상이 되겠구나. 원래 안 된다 그랬는데 평가 절상이 돼서 이 문제가 해결되겠구나라는 예상이 있기 때문에 평가 절상이라는 거는 비싸진다는 거야. 비싸지기 전에 사야겠어요, 안 사야겠어요? 사야지. 삼성전자가 11만 전자가 되기 전에 샀어야지. 알겠어요? 어떤 얘기인지? 좋습니다. 그래서 전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 근거 찾기가 조금 어려우면은 조합을 물어보거나 이제 그 전제를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 넘어갑시다. 자, 풀이 전략 1번 근거 범위를 빠르게 좁혀라. 이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근거 찾기를 할 때 선지의 표현, 특히 개념어 아니면은 고유명사 아니면은 그런 말들이 있어요. 어려운 표현.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일상적으로 내지는 고등학교 학생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평이한 단어는, 그런 쉬운 단어는 제시문에서 재진술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높겠죠. 그죠? 쉬운 단어니까. 근데 이미 선지에 어려운 표현이 있어. 그러면 그거는 제시문에 그대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재진술하기가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표현을 따라가는 것도 이제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선제 표현을 바탕으로 근거 범위를 좁혀서 푸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왜? 문제를 빠르게 풀어야 하니까. 우리가 언제까지고 제시문 처음부터 끝까지 뒤져가면서 근거를 찾을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돼. 그러면은 문제를 빠르게 못 풀어. 문제를 빠르게 풀려면 근거 범위를 항상 좁히는 연습해주세요. 자, 반의어가 있는지 생각하라. 이거는 선지를 판단할 때 반의어가 있는 표현이 확인되면 혹시 거꾸로 아닌가? 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 출제자는 명확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평가원 출제자들이 등급 컷이 너무 높게 나오거나 너무 낮게 나오거나 이거를 정말 두려워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 등급 컷은 출제자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럼 진짜로 두려워하는 건 뭐냐? 출제 오류. 등급 컷은 낮게 나와도 뭐 책임 안 져도 돼. 뭐 제가 좀 막말하는 거긴 하지만 등급 컷은 출제자들한테 아무 상관 없어요. 뭐 어떡해? 그거 그냥 예상 못한 거지 뭐. 근데 출제 오류는 안 돼. 이거는 누가 옷을 벗어야 될 수 있어. 이거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 그렇기 때문에 출제자는 명확한 건 된대. 명확한 거. 출제 오류가 안 나오게끔 내기 위해서 이다 아니다 이런 걸 활용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가 그 즉석에서 예시를 하나 들어드릴게. 그 2025학년도 수능 현대시 수필 세트 장성남의 배를 밀며 5번 그 가 단독으로 묻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는데 5번 선지가 그 화자의 예상대로 대상이 돌아오는 라는 것을 여기 예상대로가 있잖아. 예상대로. 근데 그 물론 이 예상대로는 그 바니어라고 말하기엔 바니어가 있나? 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거 실제로 근거가 되는 부분 읽어보면요. 가에서 그런데 오 이래. 이 가의 마지막 연이 그런 대로 시작을 해. 그런데 오 이래. 배를 밀었는데 어떻게 끝나요? 배가 돌아와. 오 배가 돌아와. 예상대로야? 이거 화자가 예상한 거예요? 출제자가 이것 때문에 출제한 거였죠. 그런 뜻 때문에. 예상과 달리가 맞는 설명입니다. 출제자는 뭘 좋아해요? 출제자는 명확한 것을 좋아합니다. 명확한 것을. 이상한 거 안 내. 그냥 예상대로라 했는데 그런 데가 있네. 뭔가 감탄사도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예상과 달리구나. 이 정도로 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바니어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출제자가 이다 아니다를 좋아한다는 점. 자, 이항관계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이게 익숙지 않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이거는 그 이다 아니다가 수능 국어의 기본 논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만 내면 학생들이 풀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뻔하잖아. 그냥 이다면 아니다는 틀린 거고 아니다면 이다가 틀린 거네. 뻔하잖아요. 그래서 A와 B라는 두 개의 항을 만들고 두 항의 관계를 줍니다. 특히 어디에서? 보기에서 많이 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A는 긍정이고 B는 부정이네. A는 좋은 것이고 B는 나쁜 것이네. 옛날에는 이 정도로 풀렸거든요. 과거 기출은 그렇게 풀렸음. 근데 그 교육과정 개정되고서부터 이렇게 안 내요. 이 A와 B의 구체적인 관계까지, 논리적 관계까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됩니다. 조금 표현이 추상적일 수 있어요. 예시를 봅시다. 자, 2025학년도 수능 25번 보기를 참고하여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읽어봅시다. 자, 보기. 시는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성한다. 중요한 문장이에요?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 왜냐? 아니,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어떤 표현하고자 하는 바로 어떤 심적 상태에 놓인 화자의 발화로서 형성하겠지. 시는 화자가 말하는 장르잖아. 그리고 화자가 어떤 심적 상태에 놓여 있겠지. 이건 당연한 소리야. 읽을 가치도 없어요. 넘어가야 돼, 이거는. 자, 나에 나타나 있는 독특한 발화 방식. 즉, 당화표지인데 이거 재진술입니다. 재진술. 자, 끊어질 듯 이어지는 서술,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보이는 구절들의 배열, 수시로 등장하는 말표리와 줄임표와 쉼표 등은, 여러분 이거 나열했잖아. 나열했잖아요. 그 왼쪽에 보시면 보기를 설명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 문학에서. 근데 하나가 1:1 대응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기 나열돼 있잖아. 끊어질 듯 머시기, 어휘의 반복적 출현, 맥락이 없어 머시기, 말줄임표와 쉼표 머시기, 이렇게 나열이 돼 있잖아. 선지 하나씩 연결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아니, 세종님 아까 이항관계 설명해 준다면서요. 이거 왜 1:1 대응이라 그래요? 뒤에 있어, 뒤에. 봅시다. 자, 이거 등은, 자, 사랑의 기억을 떠올리거나 이거 올입니다. 올. 자,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는 시적 장치들이다. 이러한 장치들은 사랑의 기억과 함께
상실의 고통을 안고 남은 생을 살아내야 하는 화자의 복합적인 의미. 복합적이니까 사랑의 기억과 상실의 고통이 둘 다 어떻다? 둘 다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2번 선지. 상처의 기대. 나키킥 당신을 부릅니다는 말줄임표와 쉼표 사용했어요? 사용했지. 쉼표도 있지. 자, 사용한 서술로서 상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사랑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희미해지는? 화자의 심적 상태 보여주는 표현이 있군. 희미해지는 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는 아니다야. 좀 과격한 말 없다는 거야, 없다. 사랑의 기억 없어진다. 근데 보기에서 뭐라 그랬어요? 사랑의 기억 플러스 상실의 고통이라 그랬어. 왜 틀렸어요? 보기 정합성. 여러분, 그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뭐 뒤에서도 얘기할 테지만 작년 수능에 출제됐던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지분요, 여러분 보고 감상하라고 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돼. 아니, 평가원이 이런 작품을 출제를 했는데, 혼자 가는 먼지를 출제를 했는데, 내가 문학적 감수성이 부족한 걸까? 내가 뭘 못 느끼는 걸까? 내가 지금 화자의 감정을 이해를 못하는 걸까? 그게 아니야. 여러분, 나는 대학원에서 시를 전공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도 허수경의 혼자 가는 먼지 보잖아. 뭔 소린지 모르겠어. 내가 뭘 느껴야 될지 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 알아요? 출제자도 몰라. 출제자도 거기서 뭘 느껴야 될지 몰라.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내? 논리적으로 내, 논리적으로. 사랑의 기억 플러스 상실의 고통인데 사랑의 기억은 없다 그랬으니까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는 뭔가 감상하고 느끼고 이런 게 아니야. 다 논리적으로 내, 다 논리적으로 내니까 막 너무 가스라이팅 당하면 안 된다. 좋습니다. 27번. 이것도 이거예요. 이것도 이항관계인데, 이항관계. 자,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 다에서 편지는 받는 사람 뿐만 아니라 뒤에도 있어. 쓰는 사람 자신을 향한 것이다. 자,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반전이야, 반전. but. 그러면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쓴다. 이거 뭐예요? 누굴 위한 거? 받는 사람 위한 거. 쓰지만, 자, 결국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자신을 표현하는 거? 누굴 위한 거? 쓰는 사람? 자신을 위한 거. 자, 1번 선지 봅시다. 1번 선지.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상대를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을 말하는군. 여러분, 이거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음, 이거 뭐예요? 사랑의 편지야. 사랑을 전하는 건 받는 사람을 위한 거야. 이거는 받는 사람을 위한 이거예요. 이거 판단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여기 인용을 해줬죠? 이거 전후 맥락 읽고 풀면 됩니다. 자, 그는 그녀에게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어렵고 진정하며 운명적인가를 설명하고 싶었다. 자, 편지는 사람을 설득하거나 매혹시키는 방편이 될지도 모른다. 자, 사랑을, 그가 그녀에게 사랑을 전하려 했대요. 누굴 위한 편지? 받는 사람 위한 편지야. 여기까지는. 자, 그러나 출제자가 왜 이 제시문을 골라왔을까요? 출제자는 왜 보기에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1번으로 출제했을까요? 답은 명확해. 답은 뭐냐? 그러나 때문입니다. 그러나를 읽고 글의 구조를 이해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출제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평가원 출제자라 생각을 해봐. 수필, 자기가 수필 담당이야. 수필을 출제해야 돼.
근데 내가 뭘 출제해야 될지 모르겠어. 뭐 EBS 연계하면은 수필 애들 다 읽어볼 테니까 다 잘 풀어버릴 것 같고 비연계에서 내야 될 것 같은데 뒤져보니까 낼 만한 글이 없네. 그러다가 이 글을 읽었어. 근데 이 글을 읽었는데 그러나가 있어. 옳거니 이거 내야겠다. 이거예요. 이거 출제자는 그러나를 보고 이 제시문과 사랑에 빠져버린 거야. 내 이거 출제해야겠다라고. 자, 그러나 모든 사랑의 편지는 마지막 순간 도구적이지 못하다. 도구적 수단이란 겁니다. 원래 뭐 하는 거였죠? 원래 사랑을 전하는 거였어. 누구를 위해서? 받는 사람 위해서. 근데 도구적이지 못하대. 아니다니까 여기서부터 누굴 위한 편지가 되는 거야? 쓰는 사람 위한 편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서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쓰는 사람 자신이 향한 것이기도 하는데 상대에 대한 열망으로 사랑의 편지를 쓰지만 반전되고 그것은 자신을 표현하는 글이다. 이거를 봤을 때 이항관계를 파악을 하고 제시문 읽으면서 그러나 있는 거 봤을 때 앞에는 받는 사람, 뒤에는 쓰는 사람, 이거 우리 파악했어야 돼. 세상의 모든 글쓰기가 최후의 순간에는 처음에 품었던 소소한 의도, 이거 뭐겠어요? 처음에 품었던 의도, 사랑을 표현하는 거겠죠.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그게 돼? 안 돼? 안 돼. 배반이잖아. 아니다야 아니다. 그럼 그 통제할 수 없는 익명의 욕구가 그 편지의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리게 아니다야 아니다. 그러면 현실적인 목표 뭐겠어요? 현실적인 거 뭐였죠? 사랑을 전하는 거. 사랑을 전하는 게 누구를 위한 거? 받는 사람을 위한 거. 근데 현실적인 목표를 잊어버린대.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게 되어버린대. 받는 사람을 위한 게 아니게 되어버린대. 누구를 위한 거야? 쓰는 사람을 위한 편지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익명의 욕구를 통제할 수 없다는 것은 사랑을 향한 그의 사랑이 운명적인 것이어서 사랑을 멈출 수 없습니다. 이거 받는 사람을 위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니죠. 이거 모순입니다. 모순. 그래서 적절하지 않다. 이항 관계 어떻게 나오는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작년 수능에 이항 관계로 푸는 보기 문항이 2개가 나왔어. 2개가. 이거 다 작년 수능에서 가져온 거예요. 올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나와요. 좀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데 그럼 빨리빨리 보고 넘어갑시다. 자, 하나 더 있네. 봅시다. 재작년 수능인데 간단히 보죠.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도 다뤘으니까 보기를 참고하여 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가에서 순환하는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자연이 인간 역사에 관여한다입니다. 자,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의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며 인간의 역사가 자연을 탐색하거나 수용을 한대. 그러면 자연의 힘이 어디로 가요? 인간 역사로 가. 1번 선지. 흰 벽에 나뭇가지가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은 천년을 쇠락해온 인간 역사가 자연의 힘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 일단 여러분 이거부터 봅시다. 이거부터. 흰 벽 이거 뭐예요? 흰 벽? 흰 벽은 인간 역사야. 여러분 그 자연에 벽이 있어요, 여러분? 벽이 자연적으로 생겨요? 아니야. 이거는 인간이 만든 거야. 근데 나뭇가지 왜 나뭇가지? 나뭇가지는 자연이야, 자연. 흰 벽은 인간 역사고 나뭇가지는 자연이야. 이거는 다른 선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두리기둥은 인간이야. 볕과 바람은 자연이야. 기와장은 인간이야. 이끼는 자연이야. 바람도 자연이야. 주춧돌은 인간이야. 푸른 싹과 나무는 자연이야. 닫혀진 문은 인간이야. 별들과 빛은 자연이야. 알겠어요? 이거는 출제자의 의도가 명확해. 자연과 인간 역사라는 2개의 항을 설정해 놓고 이 1번부터 5번 선지를 그 2개의 항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려고 했던 문제예요. 근데 자, 인간 역사에 나뭇가지 자연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왜 인간 역사가 자연에 영향 미친 거예요? 자연이 인간에 나타난 거잖아. 자연이 인간에 나타난 거야. 그러면 방향이 어디야? 자연에서 인간이죠. 근데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 미친 거래. 인간이 자연에게 영향 미쳐?
방향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그래서 모순이 적절하지 않아요. 얘는 뭐 보기 정합성이 어긋난다. 보기 정합성이 어긋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재작년 수능에도 나오고 작년 수능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올해 나와요, 안 나와요? 올해도 꼭 나올 겁니다. 분명히 한 문제 이상 나올 거예요. 자, 넘어가죠. 다음 표지. 올해 수능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 재작년 6월, 9월 수능에도 나왔어요. 올해 6월, 9월에도 나왔어요. 올해 수능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뭐냐?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글쓴이의 의도와 맥락을 알려주는 표지입니다. 그래서 담화 표지예요. 담화 표지. 예를 들면 뭐가 있느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 아니면 뭐뭐지만 뭐뭐거나 뭐뭐이면서 또한 뭐뭐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수능국어 독서법 정리해 놓은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따로 모아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다화 표지가 이런 거다 정도만 일단 개념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최근의 평가원은요. 과거 평가원은 세부 정보를 많이 물어봤어. 세부 정보를 이 친구가 잘 찾는지 안 찾는지 이런 거 물어봤거든요. 근데 최근 평가원에서 중요한 거 뭐냐? 핵심 그리고 맥락입니다. 얘가 글의 핵심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지 이런 거 물어봐.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다화 표지가 뭘 드러낸다고요? 맥락을 알려준다고. 맥락. 다화 표지 봐야 돼. 너무 중요해. 문제 풀어보죠. 20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이거 3문단만 읽어보세요. 3문단만. 자, 주택이나 상가 임대차에서도 법이 아니라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가 있다. 여러분, 제가 영상에 지난 제 채널에서 또 얘기를 했던 거지만 독서에서 각 문단의 핵심은 어디 있다? 독서에서 각 문단의 핵심은 첫 문장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 문단 뭐 설명하는 문단이에요? 계약으로 재산관계가 정해지는 경우 설명하는 문단이에요. 계속 읽어봅시다.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자, 예컨대 예시주죠. 임대차 종료 후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인이 이를 원상회복할 의무를 지는지를 결정할 때는 계약이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 또한 정보를 추가합니다. 자, 보증금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최단 존속기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때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기로 계약했다면 이랬다면 당사자들은 자유롭게 임대차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보죠. 7번. 자, 나를 바탕으로 할 때 가이로 가장 적절한 거 물어보면 뭐 찾아야 된다고요? 적절한 거 물어보면 출제 논리 6번. 적절하면 핵심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거 1번 고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 이걸 골랐냐? 자, 가를 봐. 가에 밑줄이 쳐져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전후 맥락을 보통 읽고 풀어요. 그게 일반적이야. 그게 정석이에요. 전후 맥락을 읽었는데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대. 그러면 이거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한 거구나 하고 1번을 고른 친구들이 꽤 있었을 거야. 근데 이러면 안 돼. 왜냐? 하나 더 있잖아. 앞에 이거 있잖아. 그죠?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이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 다화 표지를 통해 이 문단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됐었냐? 자, 임차인이 임차물을 사용할 권리가 소멸했거나, 자, 이게 뭐다? 이게 이거라는 거야.
이게 이거다. 권리가 소멸한 게 이거야. 아까 예시로 든 거야. 거나 자 임차인의 경제력이 충분하면 그럼 이건 뭐야? 뒷부분 구조가 이거야. 이러면 임차인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앞에 거 예시 먼저 들어주고 또 하나 더 정보를 추가해서 뒤에 거 예시도 들어준 거야. 이제 구조가 보여요? 뭐뭐 했거나 뭐뭐 하면 보호할 필요가 없다. 예컨대 이러한 경우가 있다. 이거는 앞에 거고 또한 뭐뭐 했다면 이럴 수 있다. 이거는 뒷부분이다. 이해돼요? 7번 문제 왜 냈겠어요, 여러분? 7번 문제를 낸 이유는 글을 출제자의 의도는 글을 읽는 학생들이 담화, 표지를 바탕으로 글의 맥락을 이해하며 읽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출제한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제 의도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이 구조를 읽었는지, 담화 표지를 따라가면서 이 구조를 봤는지를 알고 싶었던 거야, 출제자는. 4번이죠. 임대차 목적물인 주택 내 상가가 더 이상 임차인의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근거가 아니에요? 권리가 소멸했거든. 임차물을 사용한 권리가 소멸했어. 이거 이 문단에 얘기 나와요. 임대차의 경우 계약으로 정해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대차의 목적물이 임차물이 생활의 근거인 주택이나 생업의 근거인 상가야. 근데 권리가 소멸해. 권리가 소멸하면 더 이상 이게 뭐예요? 생활이나 생업의 근거가 아니겠지. 그죠? 이게 핵심이었고 이걸 알기 위해서는 맥락을 파악하는 게 중요했다. 최근 평가원에서 뭐 중요하게 물어본다고요? 이거 핵심 맥락 중요하게 물어본다고요.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자, 기호는 전원 맥락이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도 똑같죠? 위에도 똑같아요. 기호 뭐 볼드가 있거나 밑줄이 있거나 인용이 있거나 하면은 기본적으로 뭐를 읽고 푼다? 전원 맥락을 읽고 풉니다. 전원 맥락으로 손쉽게 안 풀리는 것들도 있긴 해요. 근데 95%는 풀립니다. 95%는 풀리니까 기호가 있으면 일단은 전원 맥락을 보셔야 됩니다. 주어부와 서술부를 연결하라. 이거는 제가 좀 간단히 설명할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한국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결합되어야 문장의 의미가 완성됩니다. 그럼 우리가 문장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죠?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해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중요한데 문제를 풀 때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이걸 하기가 어려운 장르가 있어요. 주어와 서술어가 잘 연결되지 않는 장르가 뭐냐? 시야, 시. 왜? 행가리를 하거든. 행가리를 하면은 원래는 하나의 문장이어서 주어와 서술어가 연결되어 있는데 행가리를 하면 이게 막 잘려. 내지는 그 막 일반적인 문장 형태가 아니야. 그래서 주어 서술어가 잘 연결이 안 돼. 그래서 시에서 잘 나옵니다. 이걸 애초에 찾기가 힘드니까, 확인하기가 힘드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이거는 예시를 볼게요. 자, 24번 나의 당신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2번 선지 화자의 내면에 살고 있는 병자로서 연민의 대상이다. 우리 뭐 따라가야 돼? 근거 범위 좁히기 계속 생각해야 돼요. 선지를 보면은 근거 범위로 좁혀서 빨리 풀 생각을 해야 돼. 병자 인용했으니까 병자 따라가야 됩니다. 자, 병자 얘기했거든요. 금방 올 것 같은 사내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에 기대해 마음의 무덤에 나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 차고 병자처럼이라 했잖아. 근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합시다. 병자가 있으니까 이거 적절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면 틀려 안 틀려요? 틀려요. 병자 나왔는데 누가 병자처럼이라는 거지? 이거 우리 생각해야 돼. 문장의 의미는 어떻게 완성된다고요? 주어와 서술을 연결해 완성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이렇게 딴지를 걸 수 있어요.
병자처럼은 문법적으로 서술어가 아닌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서술부야, 서술부.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 병자와 같다고 설명을 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이 서술부에 대한 주어부를 찾아야 돼. 누가 병자라는 거냐? 내가 벌초하러 진설 음식도 없이 맨술 한 병을 차고 병자처럼 왔다 이런 얘기야.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왜 들렸어요? 당신에 대한 설명 물었잖아. 근데 이건 화자잖아, 화자.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했을 때 풀리는 문제가 있다, 없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풀린다고요, 진짜로. 여러분, 제가 이거 작년 수능에 이거 하나만 나왔다고 가져온 게 아니에요. 이거는 평가원이 전통적으로 그렇게 냈어. 구라가 아니야. 심지어 제가 작년에 그 작년 수능 대비 자료 만들 때 얘기까지 했어요. 예? 그 주어와 서술어 연결해야 된다. 이거 4번 선지 봅시다. 화자는 비좁은 구석방에서 급한 궁리를 하는 물고기의 모습에 유년 시절 생가에서 외따로 지내야 했던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있군 하는데, 그럼 이거 따라가야겠죠? 비좁은 구석방 급한 궁리를 하는 따라가야 돼. 따라가니까 여기 있어. 근데 누가 이걸 하고 누가 여기에 빼곡히 서 있단 거예요? 누가? 어미들이 이렇대. 근데 어미는 애가 아니잖아요. 유년 시절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화자야? 아니야. 모순이야. 틀렸어. 그리고 사실 외따로도 아니야. 어미들이잖아. 어미들이니까 외따로도 틀렸고 자신의 모습도 틀렸어요. 여러분, 제가 작년 수능 보기 전에, 그 학생들의 작년 수능 보기 전에 내가 이거 얘기했어요. 주어와 서술어를 연결해야 의미가 완성되고, 그래서 그거 갖고 장난치는 문제가 나온다. 나왔어, 안 나왔어요? 나왔어. 병자가 누구지? 나네? 당신이 아니네? 적절하지 않네? 나왔단 말이야. 여러분, 이거 올해 6월에도 있었어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가져왔는데 올해 6월에도 있어. 올해 수능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자, 뭐 확신은 못하겠지만 이것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어와 서술부를 연결하라. 기억해 주시고요. 자, 풀이 전략 7. 보기 유형의 3가지 판단 요소. 여러분 다 아실 테지만 그래도 좀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기 정합성. 선지가 보기랑 잘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봐야 됩니다. 제시문 일치. 지금 선지에서 제시문에서 이랬다고 설명했는데 그게 맞나? 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기랑 제시문 연결. 자, 선지에서 보기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 제시문과도 일치하는 것 같아. 근데 제시문에 있는 내용이 보기랑 잘 연결이 된 건가?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1번, 2번은 아마 상대적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3번이 나오면 어렵거든요. 3번 예시만 좀 가져왔어요. 제가 그 작년 수능 출제 대비 자료에서 이 예시가 하나 있습니다. 자, 20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번. 2번 선지 봅시다. 2번 선지. 자,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은 것을 보니, 자, 민도식은 작업 중 사고를 둘러싼 투쟁과 몸에 걸치는 옷을 둘러싼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겠군인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자, 보기 정합성 봐야겠죠?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 않다. 이거 보기에 있어요. 보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 근데 또 제시문 일치.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관은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지만 이에 선뜻 동참하지 않았다. 이거 사실이야. 사실이야. 이거 두 개 맞아. 근데 이게 이상해. 이게 이상해. 어떻게 이상하냐. 권씨를 놀이객감으로 삼자는 장상태의 눈짓을 읽었는데 동참하지 않았대. 이건 뭐 한 거예요? 쟤를 괴롭히자라고 했는데 나는 안 괴롭힐 거야 라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게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아니야. 권씨는 민도식은 그냥 쟤를 괴롭히자라는데 나는 하지 않겠다, 나는 괴롭히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뿐이지 논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냐 아니냐 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시문의 내용 일치는 맞는데 이게 보기에 설명된 것과 잘못 연결이 됐구나.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세트를 풀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하나 그 팁을 알려드리자면은, 이 9월 모의평가
제시문 현대소설이었거든. 현대소설 이 세트에는 중략이 있어서 중략 제시문 앞부분이 있고 중략이 있고 뒷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기를 읽어봐요. 보기에 중도적 주인공은 인식 측면에서는 집단의 논리에 숨겨진 문제를 읽어내는 주체적인 관점 보이는데 그러나 행동 측면에서는 자신의 인식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거나 뭐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인대요. 자, 제가 아까 제시문에 중략이 있다 그랬었잖아요. 왜 중략이 있었을까? 왜 중략이 있었을까? 그냥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해해보는 거예요. 중략이 있는 이유는 문제를 출제하기 위해 중략을 한 거야. 근데 왜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고 싶어서 중략을 넣었냐? 인식 측면과 행동 측면을 둘 다 얘기하고 싶어서 중략을 넣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제시문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죠. 중략 앞부분에서 뭐 나오겠어요? 인식 측면 나오겠지. 중략 뒷부분에 뭐가 나와요? 행동 측면이 나와요. 물론 단정할 수 없어. 그렇게 단정할 수 없는데 우리가 출제자의 의도에서 출제자의 관점에서 이 제시문 중략이 있고 여기서 말하는 인식 측면 앞부분이고 행동 측면 뒷부분이구나. 그런 가설을 세우고 문제를 풀었을 때 훨씬 문제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다. 뭐 여담으로만 기억해 주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8번 선제에서 생략된 설명이 주의하라. 이거 여기서 트렌드입니다. 트렌드. 중요해요. 중요해. 자, 이거는 직접 예시를 보고 맞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예시를 보고 우리가 두들겨 맞아봐야 돼. 자, 25학년도 수능 7번 문제.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거 이렇게 푸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 기억은 주체인식의 준거가 서양근대 문명의 주체라는 인식이 딱 보니까 기억 보니까 서양근대 문명이 주체라는 인식 아닌데? 이거 틀렸네. 그리고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네. 반대했네. 맞네. 근데 앞부분이 틀렸으니까 적절하지 않네. 이러고 넘긴 친구들이 있었을 거야. 그럼 틀렸어요. 왜 틀렸을까? 이게 앞에도 걸리잖아. 응? 알겠죠? 제가 뭔 얘기 하는지 알겠죠? 여기도 넣어야지. 여기도 넣어서 판단해야지. 작년에 이걸로 장난 진짜 많이 쳤습니다. 작년에 특히 작년에. 그리고 재미를 많이 봤어요. 재미를. 올해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올해 나오겠지. 참고로 하나만 봅시다. 참고로 뒷부분 니은은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없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거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근데 이중부정은 만나면 좀 당혹스러워. 이 의미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풀어주면 됩니다. 없다에 반대하는 거야. 그러면 없다 반대니까 뭐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겁니다. 철학이 과학의 방법에 근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풀면 돼. 자, 이거는 상대적으로 25학년도 사례보다는 좀 쉬운 거긴 하지만 26번 보기를 참고하여 가나를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풀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왜 틀렸냐? 이건 맞아. 얘는 맞거든요. 얘가 틀렸어. 근데 이거를 이렇게도 봤어야지. 어떤 얘기인지 알겠죠? 생략된 설명에 주의하십시오. 이게 우리가 현장에 들어가면 생각이 잘 안 돼. 당혹스럽단 말이야. 내가 당장 문제 풀기 바쁜데 빨리빨리 막 풀어야지. 근데 저는 여러분께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수능 국어는 차분하게 풀면 다 풀립니다. 차분하게 풀면 풀리는데 이렇게 막 이중부정 넣고 막 이렇게 이 설명 같은 거 막 생략해놓고 이러니까 안 그래도 마음이 조급한데 선지도 안 읽히는 거야. 차분하게 풀면 된다. 차분하게 풀어주십시오. 자, 풀이전략 9 수식어구의 기능. 수식어구는 뭐 이런 거예요. 어제 운동장에서 영희를 만난 철수는 오늘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자, 수식어가 있죠. 그죠? 이 친구. 이게 제시문에 들어가면은, 제시문에서 이렇게 쓰면은 정보를 추가하는 거야. 근데 이게 선지 있잖아요. 선지에 이렇게 쓰면은 얘도 판단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지 뿐만이 아니라 어제 운동장에서 영이 만났나? 이것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거 둘 다 중요하거든요. 제시문 정보 추가도 중요하고 판단 요소 추가도 중요한데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거, 저는 평가원 찬양론자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특히 평가원은 독서 제시문을 너무 잘 써, 완전 예술이야 라는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물론 이해합니다. 왜냐고요? 반쯤 맞는 이야기거든요. 자, 평가원 독서 제시문 기조는 이렇습니다. 제시문 기조는 아마 독서 이론 빼고 3개 나올 텐데 전부 다 이렇진 않아. 근데 어려운 제시문이래요. 어려운 제시문은 더 불친절한 문장과 친절한 구조예요. 불친절한 문장과 친절한 구조. 이거 이해해 봅시다. 쉽게 말하면 뭐냐? 문장을 더럽게 써. 그냥 단문으로 짧게 끊었으면 돼.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면 돼. 근데 이놈들이 그렇게 쓰지를 않아. 문장을 불친절하게 써. 근데 얘네가 웃긴 게 뭐냐면 이 평가원을 얘네라고 하면 안 되지만 여튼 6월 9월엔 또 막 그렇지 않거든요. 6월 9월에는 잘 안 그래. 근데 수능에 기습적으로 그러는 성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수능에서 더 문장을 불친절하게 쓰는 세트가 한두 개씩 나오는 것 같아.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구조는 굉장히 깔끔하고 정합적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적절한 부분에 단어표지, 아주 좋은 곳에 단어표지 넣고 전반적으로 글의 흐름이 깔끔하고 분명하고 구조는 정말 좋아. 평가원이 독서 제시문 너무 잘 쓴다? 이건 맞아. 구조는 맞아. 근데 문장은 개더러워. 문장은 개더럽습니다. 자, 읽어보죠. 그래서 수식어구가 제시문 정보를 추가할 때 들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능 현장 들어갔을 때 글이 안 읽힐 수 있어. 독서 제시문 읽으려고 그랬는데 글이 안 읽힐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국어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야. 평가원은 수능 때 이런 더러운 제시문을 하나씩 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법이 뭐냐? 해결책. 끊어읽기입니다. 끊어읽기. 근데 이거 저도 진짜 고민을 많이 해봤거든요. 어떻게 끊어읽어야 잘 읽을 수 있을까? 전체 문장의 주어부에서 끊어 읽으면 됩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부에서. 뭔 소리냐? 자, 어제 운동장에서 영희를 만난 철수는 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한국어 화자잖아요. 한국어 화자니까 철수는이 전체 문장의 주어부구나 라는 거를 웬만하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전체 문장의 주어부에서 끊어 읽으면 됩니다. 실제로 읽어보죠. 자, 2025학년도 수능 개화 세트의 나 제시문입니다. 옌푸는 국가 간에 벌어지는 양육강식의 경쟁을 부합하고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기술뿐 아니라 이거 플러스 뒤에 것도 필요하답니다. 국민의 정신적 자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보았다. 자, 정신적 자질 중 과학적 사유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파악한 그에게 누구예요? 옌푸죠. 옌푸가 이랬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끊어 읽으면 돼. 주어부에서 끊어 읽으면 돼. 주어부. 내가 설명하려는 대상에서 끊어 읽으면 돼요. 자, 뭐가 중요하대? 과학적 사유 능력이 중요하대요. 자, 그에게 과학정신이 전제되지 않은 정치적 변혁은 뿌리 내릴 수 없는 것이었다. 이렇게 안 써도 돼. 이거 이중부정이잖아요. 여러분, 이중부정 굳이 안 써도 돼. 긍정문으로 바꿨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걸 보잖아? 머리가 얼어. 갑자기 생각이 안 돼.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차근차근 하면 됩니다. 이중부정이니까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했죠. 이중부정은 뭘로 풀 수 있다? 긍정문으로 풀 수 있다. 과학정신이 전제
되어야 정치적 변혁이 뿌리 내릴 수 있다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거 실제로 출제됐습니다. 실제로 출제됐기 때문에 그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그 최근 평가원 이중부정 되게 좋아해. 재작년, 작년 수능 기출 풀어본 사람은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 거예요. 평가원 이중부정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이중부정 만나면 긍정문으로 풀어. 그래도 괜찮아요. 자, 그는 인과실증의 방법에 근거한 근대학문 전체를 과학이라 파악하고 과학을 습득하여 전통학문의 폐단에서 벗어나야. 그러면 전통학문은 문제가 있어 없어? 문제가 있어요. 이걸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얘는 아니다구나. 자, 그의 입장은 1910년대 후반 신문화운동을 주도한 천두슈에게 이어졌다니까. 그러면 옌프랑 천두슈랑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 이다구나. 얘 이다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계속 읽어보죠. 자, 천두슈를 비롯한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은 과학의 근거 위에서만 민주정치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자, 주어부 천두슈입니다. 신문화운동의 지식인들이라고 봐도 괜찮아요. 자, 중국이 달성해야 할 신문화는 과학 및 과학의 방법에 근거한 문화라 보고 신문화를 이루기 위해 전통문화의 전반에 대한 철저한 부정과 비판을 시도했다. 이게 뭡니까? 아니답니다. 전통문화 아니라는 거예요.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하지 않으면 공상에 그칠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사상이나 철학이 과학의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죠. 공상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아까 말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쓴다니까? 더럽게 해서 더럽게. 어디서 끊어 읽어요? 전체 문장의 주어부에서 끊어 읽으면 됩니다. 자, 그칠 뿐이라고 주장한 천두슈는 자, 사회와 인간의 삶에 대한 연구도 과학의 연구 방법을 이용한다고 보았다. 자,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의 비극은 과학을 통해 이용해 저지른 제약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제약이 아니라고 주장하면 아니다죠. 이거 나왔습니다, 실제로. 아니다는 거짓 나온다 생각하면 돼. 아니다 나와요.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학에 대한 자신의 생각 지도했다. 뒤에 건 굳이 읽지 맙시다. 예,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것 같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나올 거예요, 이런 제시문. 구조는 친절한데 문장 불친절한 제시문 나올 거예요. 끊어 읽으셔야 됩니다. 전체 문장의 주어부에서 끊어 읽으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장 가서 제시문 안 읽힌다고 당황할 필요 없어요. 안 읽히는 제시문 맞습니다. 차근차근 끊어 읽으시면 돼요. 자, 소극적 풀이와 적극적 풀인데 이것도 중요한데 일단 뭐 간단히 이해해봅시다. 소극적 풀이, 적극적 풀이. 자, 소극적 풀이는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건 알겠음. 근데 뭐가 맞는 설명인지는 모르겠음. 이거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골라낼 때의 풀이입니다. 선지를 봤는데 이게 틀렸네. 이건 알겠어. 근데 뭐가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네. 근데 적극적 풀이 뭐냐? 뭐가 맞는 설명인지 알아. 그래서 이게 틀렸다는 걸 알겠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소극적 풀이는 그냥 제시문과 대조를 해봤을 때 표현이 달라. 표현이 다른데 의미가 달라. 그래서 이게 틀렸네. 아니면 이게 무관이네. 라는 거 알아. 근데 뭐가 맞는 설명인지 모르겠어. 근데 넘어가도 돼. 적극적 풀이 뭐냐면은 뭐가 맞는 설명인지 알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는 거 아는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왜 설명하냐면 뭐 현장에선 소극적 풀이로 풀든 적극적 풀이로 풀든 상관이 없어. 근데 적극적 풀이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경우가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경우는 뭐냐? 선지가 복잡해지는 경우.
내가 먼저 적절한 설명을 생각해보고 그 뒤에 선지의 적절성을 판단해보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적절한 설명을 내가 먼저 생각해보기 위해서는 질문이 간단해야 합니다. 질문이 간단해야 된다. 이거 이해해봅시다. 자, 아까 그 문제예요. 자, 25학년도 수능 기억과 니은에 대한 예로 가장 적절한 것은 뒷부분 봅시다. 뒷부분. 자,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의 탓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는 입장이다. 인데, 자, 비판했대. 이거 아니다. 아니다. 그러면 과학을 오용한 자들 때문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전쟁의 폐해가 과학을 오용한 자들 때문이 아니다 라고 받는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우리가 복잡할 수 있어. 그럼 우리 뭘 생각해야 돼요? 뭘 질문해야 될까? 적절한 설명을 내가 먼저 생각하려면은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왜 생겼다고 봤지? 현장에서 이런 질문 던질 수 있으면 돼. 그러니까 선지가 뭔가 길어지고 복잡해져. 뭔가 논리적으로 쉽게 잘 안 나다. 내가 먼저 답해야 돼. 내가 먼저 니은의 입장에서 전쟁의 폐해가 왜 일어났는지 물어보는 선지니까 전쟁 폐해가 왜 생겼는지 보면 되겠다. 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는 천두슈는 제1차 세계대전, 이거 전쟁이죠. 비극이니까 폐해겠죠. 과학을 이용해 저지른 죄악의 결과일 뿐 과학 자체의 죄악은 아니래. 과학을 이용했지만 과학은 문제가 없대. 그럼 과학을 어떻게 이용한 거예요? 잘못 이용한 거야. 잘못 이용한 거야. 왜 생겼다고 봤냐? 과학을 잘못 이용해서. 이게 뭐예요? 오용이죠, 오용. 자, 니은은 그러면 적절한 설명 생각해 봅시다. 전쟁의 폐해가 과학 오용 때문이라고 봤어요? 아니라고 봤어요? 때문이라고 봤어. 근데 선지는 아니다라고 했어. 적절해 안 적절해? 적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적극적 풀이가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선지가 복잡해지면 내가 먼저 생각해봐야 돼. 내가 먼저 적절한 설명을 생각해보고 그 뒤에 판단해보는 게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질문이 간단해야 된다. 이 선지가 결국 나에게 뭘 물어보려고 하는 건지를 내가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봤죠? 니은은 전쟁의 폐해가 왜 생겼다고 봤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아유, 설명하기 산더미네. 내일 합시다. 더 하기 힘들 것 같네요. 예, 시간도 많이 늦었고 여러분도 아마 오래 봤을 거고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이만하죠. 예.